제가 이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텔레포테이션 뭐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는지 되도록 우리가 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등과학원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세요?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디서 연구를 하셨는지 아세요? 네? 아인슈타인 박사는 유럽에서 살다가 유럽에서 연구를 하다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1930년대. 그래서 1955년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IAS, 미국의 고등과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 90년 동안 노벨상만 그쪽은 이론 연구만 하는데요. 이론 물리, 이론 수학 이런 쪽만 하는데 거기서 노벨상만 약 40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은 뭐라고 해요? 필즈 메달. 그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과학원에서 필즈 메달이 약 40개가 나왔어요. 지난 90년 동안. 그래서 조그만 연구소지만 굉장히 좋은 연구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그런 프린스턴 고등과학원 같은 훌륭한 이론 연구기관을 만들자 해서 만든 데가 바로 여기 고등과학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걸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절대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는커녕 양자 물리학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도 물리학과에서만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전자공학과, 과학과 이런 데서는 양자 물리학의 어떤 한 부분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양자 물리학은 물리학과가 아닌 곳에서 배우기 힘들고, 그다음 물리학과에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앞서 나가는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을 여기 있는 두 분이 받았습니다. 아로시 와인랜드. 이 아로시라고 하는데 H를 발음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햄버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암버저. 그래서 아로시 교수, 와인랜드 교수, 박사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로를 노벨 커미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일 양자계를 조작하고 측정한 공로. 그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양자 정보 연구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로시 교수가 뭘 했느냐 하면 원래 양자 물리학이 발견된 것은 원자와 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빛이 원자를 어떻게 하고 원자가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 까만색 보통 나이 들면 흰색도 나오죠. 그 다음에 피는 무슨 색깔? 그게 왜 그럴까요? 헤모글로빈인데 왜 머리카락이 까맣고 피는 빨갈까? 그게 빛이 어떤 물질에 상호작용을 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니까 빨갛고 까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원자와 빛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서부터 양자 물리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로시 교수가 한 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빛이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하는데 광자, 빛광자, 알갱이라는 차. 근데 광자가
수천, 수억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 ROC 교수가 한 것은 이 거울 사이에 여기가 2.7cm 떨어지는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인데 여기 빛 하나, 빛 알갱이 하나, 광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은 양쪽에 거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면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광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광자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원자를 보내서 관찰을 해놨어요. 그래서 광자 하나를 관찰한 공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랜드 박사는 거꾸로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원자는 원래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양전기를 띱니다. 양전기를 띠니까 여기에 전기적으로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온이. 원자가 이온이 되어서 여기 갇히게 되는데 그 이온들을 레이저광으로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레이저광으로 조작을 하고 이렇게 마치 불을 치듯이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빛을 읽고 이렇게 해서 빛으로 원자를 다루고 읽고 했다는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 하나하나,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이분들이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만나는 빛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양자물리학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 발견됐느냐? 1900년입니다. 근데 1900년 양자물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미국의 특허청장이었다는 찰스 두웰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잘못 알려졌다는 말도 있는데 이 세상에 발명될 만한 것은 이제 다 발명됐다. 117년 전에.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레이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도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이 세상에 발명될 만한 건 다 발명됐다. 라고 한 거는 왜 그럴까요? 그때 어마어마한 산업기술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옛날에는 핀을 갖다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핀 만드는데 이 하루에 몇 개 못 만드는데 핀 만드는 것도 여러 사람이 단계 잘라서 하면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마찬가지로 공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등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죠. 그때 전등이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 무선전식이 그때 발명되고 그 다음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고 그때 사람들이 이야 놀랄만하다. 이제 다 만들만한 건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게 뉴턴의 고전 역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그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1600년에 플랑크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철공소 근처에 가본 적 있어요? 용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용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쇠가 막 뜨거워지면 처음에 무슨 색깔? 빨간색. 그 다음에 점점 뜨거워지면 푸른색을 띠다가 더 뜨거워지면 하얗게 됩니다. 그걸 다 배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만든 배결등이라는 게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많이 나니까 이게 필라멘트가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프랑크가 애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수학을 썼었어요. 에너지가 많은 거는 적게 있고 에너지가 적게 있으면 많은 비율이 크다. 이런 걸 대충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비율을 써서 계산을 할 때 이 에너지가 연속적인 양이에요. 이렇게 이게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죠. 매끈하게 연속적인 양이에요. 연속적인 양일 때 들어가면 여기 고등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자, 고등학교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밑에 있는 면적을 갖다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적분이라는 건데요. 적분을 했더니 답이 엉터리가 나와. 암만 해도 앞에 말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런 커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플랑크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큰, 이렇게 연속적인 커브일까? 한번 이게 0, 1, 2, 3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적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덧셈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덧셈을 했어요. 했더니 그 결과에 커브가 이렇게 자연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씩 0, 1, 2, 3, 4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덩어리져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양자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퀀텀. 다 따라해보자. 퀀텀은 영어에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면 quant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퀀텀,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이 똑똑똑똑 떨어져 있다는 것에서 에너지 퀀텀 이렇게 해서 양자 물리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앞에 말한 실험적인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양자 그럽니다. 근데 양자, 우리나라에서 양자 그러면 말이 너무 말이 안 나와요. 네, 양자 이건 뭘까요?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양자회담을 두 사람이 회담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양자?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집에 아들이나 딸로 가는 걸 양자라고 해요. 이 양이가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양자 뭘까요? 중국에 가면 위에는 북쪽에는 황하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양자강이 흐르요. 양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양성자를 양자라고 불러요. 이게 볕양자예요. 양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양자는 이게 헤아릴 양, 퀀터티라는 뜻이에요. 퀀터티. 그래서 퀀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고 이래서 바빠서 한자 배우는 게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한자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자, 양자물리학은 그렇게 해서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궁극적인 기술은 궁극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눠주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멘델레이에프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경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을 쭉 배열하다 보니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지? 하는 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양자물리학이 나오고 나서 이걸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하자면 화합을 알칼리, 염금술이라고 해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물질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양자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현상.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DNA 결합.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DNA. 그게 이중나선이 있다고 그러죠. 이중나선이 어떤 때는 붙었다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고 하죠. 그런 걸 사실 양자물리학으로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각. 이거 뭐예요? 시각? 시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자로 쓰면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눈으로 보는 것. 이것도 눈으로 포톤, 광자가 들어와서 광자가 안에 있는 로도친이라는 분자를 때리면 그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철컥 광자 하나 맞으면 철컥 하면서 이게 옆에 있는 단백질을 때리고 그게 신호로 우리 신경세포에 전달해요. 그것도 양자물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후각? 냄새 나는 거? 분자들의 상호작용이죠. 그것도 양자물리학이에요. 미각?
맛보는 거 여기에 분자가 들어와서 양자물리학적으로 이게 결합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광합성 우리가 햇볕을 받아서 잎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열매에 저장되는 걸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포토신테시스라고 해요. 빛을 에너지로 바꿔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양자물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양자물리학에 더 가까운 건 반도체 소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최고 산업을 갖고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레이저 이런 거 이게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게 다 양자물리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하드웨어만 양자물리학이 하드웨어의 원리로만 쓰이고 있어요. 반도체, 레이저 이런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반도체가 다 들어있어요.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양자물리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튜링이나 셰넌 등의 수학적 정보 이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튜링 들어보셨어요? 작년인가 영화가 나왔었는데 네? 네. 난 그 영화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 그런데 양자물리학에 의해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고 반도체 소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무어가 아니라 무어라는 아저씨가 창업자였는데 이 무어가 반도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3년마다 4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3년마다 4배. 처음에는 이만한 트랜지스터 하나였는데 점점 작아지면서 이만한 칩 안에 수억 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랜지스터는 센티미터 수준에서 나노미터 수준으로 갔어요. 나노미터, 나노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여타바이트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수 나노미터 이하로 작아지면 양자물리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 미시는 무슨 뜻일까요? 작다는 뜻이에요. 크기가 마이크로스코픽, 작은 세계에 가면은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확정성 원리는 비트,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게 0하고 1을 단위로 쓰는 걸 비트라고 해요. 비트가 불확정이 돼요. 0인지 1인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 하나, 광자 하나 이런 단계로 가요. 그래서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디지털 정보 처리에는 아주 치명적이게 돼요. 완전히 틀리게 돼요. 그래서 무어 법칙이 여기서 끝나게 돼요. 나노 기술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양자분리 현상을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양자승보과학입니다. 자, 양자물리학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길을 갑니다. 쭉 길을 가는데 여기에 검문소가 2개가 있어요. 검문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남자만 통과, 하나는 여자만 통과. 그럼 끝에 누가 통과하셨어요? 네? 아무도 못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검문소를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노인만 통과 넣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에 남자만 통과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남자죠? 남자는 노인도 있고 소인도 있죠. 그죠? 그러면 노인도 있고 소인도 있으니까 노인이 통과하면 되죠. 그죠? 노인이에요? 여기? 노인이 왔어요? 자, 노인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죠. 그죠? 그죠? 노인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죠. 그죠? 그럼 여자가 통과하면 되죠. 예, 이게 양자 물리학이 보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어떻게 남녀노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죠? 남녀노소. 남녀로 구별할 수도 있고 노소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편광이라고 아세요? 편광? 편광이 뭐예요?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전기장이 진동을 합니다.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편광이라고 해요. 자, 보여드리려고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편광이에요. 여기 자동차의 핵 눈부심 가리게 하는데, 자, 얘는 수직 편광만 통과시켜요. 이렇게 하면 얘는 수평 편광만 통과시키겠죠, 그죠? 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까맣죠, 그죠? 까맣죠? 자, 이거는 남자만 통과, 이건 여자만 통과예요.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45도로 가서 노인만 통과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아까처럼 가운데 집어넣어 볼게요. 그죠? 자, 이게 양자물리학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오는 빛은 평광되지 않았어요. 평광되지 않은 게 여기 오다가 수직평광만 통과 이러면 수직평광만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평평광을 하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중간에 제가 이거 틀렸어요. 이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45도 평광판을 하나 넣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수직평광이 통과했죠, 그죠? 수직평광은 45도 평광하고 135도 평광의 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45도 평광이 통과해요. 45도 평광은 다시 수평 평광하고 수직 평광의 합이에요. 그러면 수평 평광이 통과합니다. 광자는 평광에 따라 수직 수평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45도, 135도로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양자물리학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양자물리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선글라스예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수평 평광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돌려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폴라로이드 평광, 폴라로이드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달라지죠. 그죠? 색깔이 변화. 네, 빛이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제가 갖고 왔는데, 평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얘는 수직 평광만 통과시키고, 얘는 수직 평광, 얘는 수평 평광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여기 겹치면 좀 달라지겠죠. 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보낼 수 없고. 이건 과학용으로 쓰는 평광판이에요. 이건 지금 수평, 수직을 합치니까 이렇게 깜빡해 됐죠. 근데 그 사이에다 45도 평광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좀 빛이 통과할 수 있게. 자, 이제 조금 수식을 쓸게요. 자, 45도 평광은 수평 평광하고 수직 평광의 합으로 이야기합니다. 135도 평광은 수평 평광에서 수직 평광을 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얘는 45도, 135도의 합이고, 얘는 45도 빼기 135도예요.
그래서 원에서 보면은 여러 수직평강, 수평평강 더하기 빼기. 이걸 갖다 우리가 양자 중첩이라고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수평평강을 0이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뭐 20곡에 해봤죠? 20곡에 하면은 답을 뭘로 해야 돼요? 예, 아니요 뿐이에요. 예는 1이고 아니요는 0이에요. 그렇게 해서 20곡이고 구별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20곡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물건이 2의 20승. 굿. 2의 20승이면 2의 10승이 얼마예요? 1024. 1024 곱하기 1024 하면 질문 20개에 예, 아니요로 100만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100만 개를. 질문을 잘하면. 자, 그래서 얘를 0이라고 하고 얘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얘는 0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더하기라고 하고 얘는 빼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쓰는 보통 컴퓨터는 비트가 하나가 있으면 0 또는 1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비트를 Q비트라고 해요. 퀀텀 비트에서 양자 비트라고 하는데 걔는 이렇게 쓰면 0하고 1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0하고 1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빗 두 개가 플러스 그러니까 45도 평강 두 개로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0 더하기 1, 얘도 0 더하기 1이니까 요거 중학교 들어가면 하죠, 그죠? 전기하는 거. 그러면 시간이 다 됐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 할게요. 00, 01, 10, 11. 큐빗 두 개가 네 가지 경우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큐빗 네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이렇게 되면 0 더하기 1, 0 더하기 1, 0 더하기 1, 0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풀이하면 0, 0, 0, 0 여기 있고 0, 0, 0, 1 여기 있고 쭉 가면은 1, 1, 1,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몇 가지예요? 16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큐비트가 10개 있으면 몇 가지 상태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1024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어떨까요? 비트가 4개가 있으면 16가지를 하려면 16번을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양자 병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하고 양자 정보를 비교를 하면 이게 디지털 정보는 비트를 씁니다. 비트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바이너리 디짓이에요. 바이너리는 둘이라는 뜻이죠. 이진법. 0 또는 1이에요. 0 또는 1. 그런데 0 또는 1 교중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비트는 아까 Q가 뭐라고 했죠? 퀀텀. 영어 단어에 뭐가 있다고? 퀀티티. Q예요. 퀀텀 비트 또는 Q 비트라고 해요.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에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때 쓰던 파시 러직이 아니에요. 파시 러직은 어중간한 거고 얘는 0하고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비트로 나타내면 여기 디지털 정보는 0000부터 1111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를 한 번에 하나씩만 나타내요. 한 번에 하나씩. 근데 4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이 16가지를 중첩해서 한꺼번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지수한 수적으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N비트로 시작하면 계산 중에도 N비트고 계산이 끝날 때도 N비트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개 붙여서 쓰는 병렬 컴퓨터에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는 N큐비트로 시작하면 계산 공간이 엄청나게 뚱뚱해져서
2의 n 승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걸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이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비트에 관한 디지털 정보 이론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도 양자 물리학이고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들을 하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 문제, 데이터 검색, 양자 자체 문제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 아직까지 근데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안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양자 컴퓨터였고 양자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경주고 약주기. 양자 물리학은 정보통신 보안의 병주고 약주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쓰는 암호는 풀기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뭐가 어려워? 암호는 문제예요,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풀기 어렵다는 건 어떤 청사가 나오면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양자 컴퓨터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암호에다가 병을 주는 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가 그런데 암호 중에 절대로 안 풀리는 암호가 있어요. 일회용 난수표. 난수표는 규칙성이 없는 숫자예요. 규칙성이 없는 숫자인데 이걸 쓰면 안전하게 나누어 가실 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되네요. 여기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난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절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종이에 써가지고 나를 바꾸고 이러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난수표는 나누어 가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간첩들이 일회용 난수표를 잔뜩 짊어지고 어딜 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을 이용하면 일회용 난수표를 제대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양자 암호고,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정보통신 보안에 약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회용 난수표 어떻게 하나 볼게요.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부부예요. 그런데 둘이 은행 비밀번호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갑돌이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암호가 뭐야? 그랬더니 갑순이가 467286 했어요. 아, 467286 알았어. 근데 누가 듣고 있어요? 도청자. 이거 여사 이름 같죠, 그죠? 네. 영어도 여기 eavesdrop라고 해요. eave라고 써요. 근데 그러면 도청자가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암호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67286은 갑순이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여기 사실 암호에다가 어떤 난수를 더한 거예요. 난수는 규칙성이 없는 숫자예요. 그게 뭐 778853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 난수 규칙성이 없는 숫자예요. 이걸 더해서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그러면 암호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난수를 빼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암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청자는 이 암호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난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회용 난수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난수인데 이걸 일회용을 해요. 왜 일회용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게 일회용 난수표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이진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갑순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메시지가
메시지를 갖다 숫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열쇠, 키라고 해요. 키를 더해서 이게 암호화된 메시지예요. 암호화된 암호문이에요. 암호문을 받으면 똑같은 키를 더하면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진법 덧셈은 1 더하기 1이 뭘까요? 0이에요. 0. 이진법 덧셈은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0은 1. 예, 같은 것끼리 더하면 0이 되고 다른 것끼리 더하면 1이 되는 게 이진법 덧셈이에요. 자, 이렇게 이 법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진법 덧셈은 뺄셈하고 똑같아요. 뺄셈하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일회용이라고 그러나? 자, 이게 난수예요. 난수. 얘 갑돌이가 갖고 있는 난수. 갑순이가 가지고 있는 난수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메시지를 실어가지고 암호문이 됐어요. 그럼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암호문에서 난수를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돼요. 해볼게요. 네? 보여? 얘를 여기다 겹쳐보면 보여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1회용이냐? 왜 1회용이냐? 메시지 1에다가 키를 대서 암호문을 만들고 메시지 2에다가 키를 대서 암호문 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막 안심하고 있는데 암호문 1, 암호문 2를 더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키가 2번 더해지는 셈이에요. 이진법 덧셈에서는 키를 2번 더하면 뭐다?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암호문 2개 더하면 키 2개 더하는 거, 메시지 2개 더하는 게 돼요. 그러면 투명하게 뭐예요? 얘에다가 막 난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손이 안 보일 테고 얘에다가 난수를 더하면 손이 안 보일 텐데 2개를 겹치면 손 2개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일회용 난수표는 딱 한 번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 난수표는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전하게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양자물리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수평을 0이라고 수직을 1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기억 방식이라고 할게요. 왜 기억일까? 네? 기억 쓸 때 어떻게 써요? 수평 수직 이렇게 쓰잖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수평 수직 그러니까 기억 방식. 자, 이거는 0 더하기 더하기야. 이거는 빼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옷 방식이라고 했어요. 왜 시옷 방식이라고 할까요? 시옷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됐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양자 암호의 원리예요. 자, 한번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봅시다.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학생들 이거 이해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거가 되면 이 한 페이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돌이가 갑돌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는 결국 0, 1,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0, 1을 보내는데 기억 방식을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시옷 방식을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0, 1을 기억 방식으로 보내면 0을 기억 방식으로 보내면 수평평강, 1을 기억 방식으로 보내면 수직평강이에요. 0을 시옷 방식으로 보내면 45도, 1을 시옷 방식으로 보내면 135도 또는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보내는 평강은 몇 종류다? 4종류예요. 4종류인데 이걸 갑돌이가 받을 때 기억 방식으로 보내는 걸 기억 방식으로 받으면
그대로 똑같이 0, 1 정확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수평평강을 받을 때 기억 방식으로 받지 않고 시옷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수평평강이 왔어요. 수평평강이 왔는데 이걸 갖다가 갑돌이가 너 45도니 135도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자가 갔어요. 남자가 길을 갔어요. 남자가 길을 가는데 남자 보고 너 노인이니 소인이니 이렇게 물으면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옷 방식으로 보내는 걸 갖다가 시옷 방식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0은 0이고 1은 1이 되는데 시옷 방식으로 보내는 걸 갖다가 기억 방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방식하고 받는 방식이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느냐에 상관없이 같은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일회용 난수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수평평강으로 만들고 평강을 90도 돌리느냐 마느냐, 평강을 45도 돌리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서 쭉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강을 45도 돌리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받았을 때 여기 앨리스 영어로 할 때는 앨리스 밥 그리고 우리말로 할 때는 갑돌이 흡수리 그러고 있어요. 보내는 방식하고 받는 방식이 같을 때 여기 노란으로 표시했는데 이때는 1은 1이 되고 0은 0이 되는데 보내는 방식하고 받는 방식이 다르면 0을 보냈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내는 방식하고 받는 방식이 같았던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들만 골라가지고 난수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건 198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키 전송을 한 찰스 베넷 박사가 작업했던 사진입니다. 이거 아주 허접해요. 허접하지만 세계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레이저 문방구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막 이러고 놀고 있었죠. 근데 이 아저씨들은 이걸로 양자 암호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2월에 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여기 대전에 있죠? 여기 있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25km 양자 암호 전송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었어요. 이제는 안 해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슈레딩거 고양이 들어봤어요? 네. 예, 슈레딩거 고양이는 양자 얽힘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어요.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붕괴를 하는데 이게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에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붕괴를 하면은 이게 망치를 작용을 해서 망치가 여기에 가스가 들은 걸 땅 때려가지고 깨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독가스가 나와서 얘를 죽일 거예요. 즉 여기는 박스를 열기 전에 안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즉 붕괴되지 않은 핵에 깨지지 않은 독가스 때문에 살아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붕괴된 핵에 깨진 독가스병에 죽은 고양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중첩이 돼 있는데 이 핵의 상태하고 고양이의 상태,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거가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슈레딩거 아저씨가 한 거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또 더 절묘한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아까
김영인 박사님이 입자물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파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온이 중간자라는 게 있는데 파이온 제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핀이 없어요. 스핀이 없는데 얘가 쫙 한 번씩 두 개로 잘라져요. 하나는 일렉트론이 되고 하나는 포지트론이 되는데 포지트론은 일렉트론하고 똑같은데 전기만 양이에요. 그런데 일렉트론은 스핀이 있어요. 스핀 업, 다운. 그 다음에 포지트론은 스핀 업, 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스핀이 0이었으니까 두 개의 스핀을 합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 파동 함수로 쓰는데 A가 이거 내가 스핀을 안 쓰고 이게 제가 평강 표시를 썼네.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수평이면 다른 쪽이 수직, 한쪽이 수직이면 다른 쪽이 수평이 되는 이런 식이 돼요. 아까 평강판 보여준 것 같이. 그런데 얘 여기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45도, 135도 또는 135도, 45도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앨리스가 측정하는 것하고 과합이 측정하는 것이 갑돌이가 측정하는 것, 갑순이가 측정하는 것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아인슈타인 박사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예를 들어서 한 일광년쯤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측정하는 거가 저기서 측정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측정했는데 그 순간 저기에 상태가 결정이 되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빛보다 빨리 뭔가 전달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964년에 벨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맞는지 양자물리학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하는 식을 만들었고 그 식을 1980년대에 와서 실험을 했어요. 누가 맞았을까요? 응? 양자물리학이 맞았어요. 여기서 여기하고 저기에 이루어지는 상관관계가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암호,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이거는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겠죠, 그죠? 자, 양자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이걸 해야지 궁극적 기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양자물리학은 하드웨어 원리를 제공하고 정보이론은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체제 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점점 더 작게 해서 나노 기술로 발전해서 왔지만 이게 원자 크기까지 작아진다면 원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물리학과 정보이론이 합쳐져서 양자정보과학이 되는데 여기서는 양자물리학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체제까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대로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끝났고 여러분들